네, 권원주 작가님의 음식 경제사 이제 7번째 챕터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맥주, 중세의 갈증을 해소하다 편에서는요. 저자는 음식으로 중세의 혁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중세를 구원한 주인공은 맥주였습니다. 맥주는 보잘것없는 중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루했던 중세를 끝냈습니다. 중세의 바로 직전인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맥주는 천한 음식이었습니다. 반면 포도로 만드는 와인은 로마 귀족들마저 갈망하던 귀한 음료였습니다. 맥주는 와인과 대척점에 있던 음료였으며 미래 견주와 하품인 보리로 만드는 데다 라인강과 다누브강 건너편 야만인이 즐겨 마시던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맥주는 중세를 이해하는 키워드이며 찬란한 문명을 잃어버린 서유럽인에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한 희망의 주문이었습니다. 이 마법의 주문을 외운 사람들이 중세에 암흑을 몰고 온 장본인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포도주가 엄숙한 의식이라면 맥주는 땀내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맥주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금식일이나 사순절 때 마실 수 있는 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맥주를 마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었고 팔기까지 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중세부터 만들었던 맥주는 무려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맥주와 포도주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다른 술입니다. 당분이 많아 저절로 발효되는 포도주와 달리 맥주는 한 번 끓여서 전분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은 포도주처럼 저절로 술이 되는 신화적 기적이 없는 맥주를 세속의 술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포도주는 예수의 피로 상징되면서 중세에도 그 신성을 유지했습니다. 수원은 중세 혁신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은 여러 곳에 형제 수도원을 설립했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 수도원도 지원했습니다. 수도원은 종교적 역할뿐 아니라 경제적 구심점이 되어갔습니다. 수도원 중에서는 보기 드문 잉여 생산물이 쌓이기 시작했으며 로마 시대에는 콜로세움보다 큰 식량 창고를 능숙능란하게 만들었으나 그런 건축 기술이 없었던 중세 수도원은 잉여 생산물이 변질되거나 손실되기 전에 가공해 팔아야 했으며 그들의 선택은 맥주나 와인과 같은 술이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프로테스탄트적, 여기서 프로테스탄트적이라면 신교적이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은데요. 사고방식의 말로 자본주의를 낳는 근본 정식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카톨릭을 믿는 남유럽이 아니라 개신교를 믿는 북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를 종교개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자본주의를 이끌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미국은 개신교를 믿었으며 베버는 개인이 신의 섭리에 따라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개인 삶을 경건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로마 시대 포도주를 선택한 것은 유대 사회에서 피를 언급하는 것은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 금기를 깨 사람들에게 죄와 구원을 환기시키려 했으며 예수와 비슷하게 중소의 수도사들은 당시의 금기인 혁신을 자기 몸을 쓰는 노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피빛 맥주는 황금색으로 변했고 그 과정에서 중세는 근대의 자본주의로 발효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인 교회가 카톨릭과 개신교라는 두 쪽으로 쪼개지는 아픔을 지켜보아야 했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는 맥주의 황금빛 변신을 기뻐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8번째 이야기, 북해 울려 퍼진 푸른 족비 소리 청어편에서는 서양의 바다나 동양의 바다나 그 출발은 같았습니다. 서양이 자본주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키워드는 바로 청어인데요. 우리나라에도 흔한 청어는 유럽에도 흔했습니다. 청어는 적어도 공평했고 나머지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운도 필요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15세기 해류의 변화로 청어를 독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와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와 한자 동맹을 비교해보면 서양에서 자본주의가 싹튼 이유를 좀 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어는 단순히 서양의 물질적
번영만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참칭하는 자를 살해하는 것을 시민의 의무라고 여겼던 그리스 시민사회의 전통을 유럽에 퍼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청어가 헤엄치는 곳에는 도시가 생겼고 도시에는 신과 왕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청어는 중세를 지배하던 그리스도교의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나름의 합리를 따르는 자본주의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이 징검다리를 튼튼한 다리로 만든 것은 청어를 대규모로 잡기 시작한 북유럽의 도시국가 연맹인 한자 동맹이었고 그 뒤를 이은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야만적인 신정 통치를 하던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여 승리했고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와 주식시장을 만들었으며 금태환 화폐를 선보였습니다.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뉴 암스테르담에도 주식시장이 세워졌고 뉴 암스테르담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며 지금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으로 개명했고 그 증권시장이 있던 곳은 지금 월스트리트로 불립니다. 청어가 없었으면 네덜란드도 없었을 것이고 은행도 증권시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1587년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이탈리아 베네치아 국영은행을 좀 더 발전시킨 1609년 암스테르담 은행이 문을 열고 네덜란드는 주주의 자금으로 설립한 주식회사를 1602년 세계 최초로 선보였으며 1611년에는 최초로 증권시장도 열었습니다. 이런 선진적인 산업 발명에는 스페인의 탄압을 피해 네덜란드로 온 유대인의 화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신의 섭리라며 자본가의 이윤을 하나님의 섭리로 승격시킨 장 칼뱅의 교리까지 결합하면서 네덜란드는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덕분에 16세기 중반 네덜란드는 북방무역의 70%를 장악했고 전 유럽의 상선보다 많은 상선을 보유한 유럽 최고의 해양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청어의 수요 증가에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부활절들 각종 종교적 행사를 앞두고 소고기나 가축의 육식을 금지하던 중세 그리스도교의 전통 탓에 염장 청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청어의 수요 증가는 필연적으로 소금 거래량을 늘렸으며 배 위에 올라오면서부터 썩기 시작한다는 등푸른 생선을 오래 두고 먹으려면 염장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청어 염장에 사용된 최초의 소금은 폴란드 등 동유럽 내륙 지역에서 나는 암염이었습니다. 이 암염을 나르면서 북유럽의 교역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역로는 남유로의 해상무역로와 함께 유럽의 주요한 상업 루트가 되었습니다. 이 상업 루트는 이슬람 제국의 무역로와 연결되면서 북유럽 국가의 중국, 인도 등 다른 대륙의 상품을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에 관련된 대부업에 대한 에피소드도 인식을 확장시켜 주실 것 같아 공유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대부업을 도맡아온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요. 유대인은 구약 성경 신명기에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고 구워줘도 되지만 너희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고 구워줘서는 안 된다 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하는 다른 민족을 상대로 한 대부업은 문제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유럽 전역에서 오랫동안 탄압의 대상이 된 이유이기도 했으며 뿌리 깊은 유대인에 대한 질시와 원망을 통해서 재산 몰수와 추방을 넘어 학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이제 9번째 이야기 인류사의 버터 앤 스윗 설탕과 후추 편에서는요. 후추와 설탕만큼 근대사를 설명하는 데 요긴한 음식은 없습니다. 서양이 대항해 시대 이후 주도한 근대산업 문명의 역사는 한마디로 후추와 설탕의 역사입니다. 후추는 유럽인을 바다로 뛰어들게 해 넓은 신대륙을 식민지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설탕은 확보된 식민지에 심었던 황금작물, 즉 판매하기 위하여 재배되는 식물을 황금작물이라고 하죠. 후추와 설탕이라는 불쏘시개가 없었다면 문명의 변방이자 유럽의 변방이었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산업혁명을 주도한 영국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중동이나 인도, 아시아와도 멀었고 유럽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마디로 문명의 겹불을 쬐던 영국과 그 영국의 비주류였던 청교도가 세운 미국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회 경제 시스템의 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상의 초석을 놓았던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마저 경계에 맞지 않았던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연 포르투갈이 먼저 선보이고 스페인이 본격 시행한 노예무역은 영국이 계속 발전했습니다. 유럽인이 아프리카인을 아메리카로 끌고 간 것은 설탕 농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설탕은 후추처럼 가격이 비싼 향신료였습니다. 식민지 플랜테이션은 커피, 목화, 고무, 차, 농장으로 끝없이 확대되었습니다. 식민지의 값싼 원재료와 흑인 노예, 식민지 피지배층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상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파는 삼강무역으로 유럽 국가들은 초유의 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은행과 주식회사 등 새로운 금융기법과 자금 조달 방법도 고안되었습니다. 그 부를 바탕으로 유럽인은 과학혁명을 일으켰고 18세기 말에는 증기기관으로 구동되는 기계에 의해 대량 생산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자본주의는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권호중 작가님이 지으신 음식 경제사의 내용들을 함께 발췌해서 리뷰해 보았습니다. 저자는 생산 양식의 핵심인 곡식을 포함한 음식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음식이 사회의 구조와 경제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경제사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법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보리로 은행과 자본의 탄생을 청어로 풀어간 것은 저자만의 차별화된 접근법이었습니다. 와인문에서 미식 관련된 첫 번째 책으로 추천한 이유가 이와 같이 음식을 통해 인식을 확장하고 그 근원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 책을 선정하여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야는 와인과 관련된 책 추천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